2024년 7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일본 삿포로 지방재판소에 법정문이 열렸죠. 법정 안은 사건의 전말을 단 한 줄이라도 더 먼저 전하려는 취재진들로 가득 채웠고요. 이 기이한 비극을 직접 확인하려는 수많은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법정 안은 이미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날 단 몇 장뿐인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재판소 앞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만 수백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든 무거운 정적 속에서 한 여성이 교도관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면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입은 흰색 셔츠에 차분한 어두운 남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죠. 이 잔혹한 사건의 피고인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였던 당시 61살의 타무라 히로코였어요.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가볍지 않았죠. 자신의 집 욕실에 피해자의 잘린 머리를 은닉하는 것을 묵인한 사체 유기 방조, 그리고 딸의 요구에 따라 사체 손괴 영상을 촬영하도록 남편에게 지시한 사체 손괴 방조 혐의였죠. 세간을 뒤흔든 엽기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치고는 그녀의 태도가 뜻밖에도 매우 당당했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채 재판장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흔들림 없이 있었어요. 잠시 후에 검사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서 한 건을 펼쳐서 읽었죠. 그 안에는 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머리마저 잃어버려야 했던 당시 62살의 피해자 남성의 장남이 남긴 진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은 조사를 통해서 소박했던 가족의 추억을 꺼내놨어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환갑을 맞이했을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오타루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 여행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죠. 아버지에게 근사한 여행 한번 제대로 선물하지 못한 채 이런 끔찍한 비극으로 아버지를 영영 떠나보내게 됐다며 장남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회한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청석의 모두를 숨죽이게 만든 유족의 피 맺힌 증언이 흘러나왔어요. 나는 아버지가 3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안에 이 잔인한 문장이 툭 떨어졌을 때 순간 모두가 숨을 들이켰죠. 차마 다음 말을 잊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여백이 법정을 짓눌렀습니다. 장남이 조용히 읊조린 3번의 죽음은 이랬어요. 첫 번째는 그 기괴한 호텔 객실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을 때, 두 번째는 차마 인간의 도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사체가 잔인하게 손괴되었을 때였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죽음은요. 사건 직후에 주간지와 인터넷 매체들이 아버지가 평소 여장을 하고 클럽에 드나들었다는 자극적인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마치 죽어도 싼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차가운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였다고 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언론의 무자비한 칼춤 속에서 유족들은 매일매일 난도질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남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요구했죠. 범행을 저지른 딸 루나는 물론이고 이를 방조한 부모까지 가족 전원의 극형을 원합니다. 라면서 법정을 뒤흔드는 절규를 남겼어요. 유족의 처절한 원망이 법정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오후 3시 30분이 돼서 재판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청석이 또 한 번 크게 술렁이기 시작해요. 아내 히로코의 증인으로 남편이자 딸 루나의 아버지인 타무라 오사무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당시 60살이었던 그는 지역사회에서 꽤 촉망받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하지만 법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과거 체포 당일 뉴스 화면을 장식했던 통통한 체구의 중년 남성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구금 생활과 심리적인 압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턱관절과 광대뼈의 윤곽이 뾰족하게 드러날 정도로 처참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증인석에 서서 판사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법정의 공기가 또 한 번
묘하게 흔들렸죠. 재판 내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정면을 노려보던 어머니 히로코였어요. 그런 그녀가 남편의 그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본 바로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손수건으로 아무리 닦아내고 또 닦아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참 기이한 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내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온 법정에 가득 울려 퍼지는데도 그는 아내 쪽으로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죠. 그저 초점을 잃은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으로 오직 정면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세간에는 그저 잔혹한 엽기 살인마 가족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살던 웅장한 저택의 문을 열어 젖히니까 그 안에는 10년 동안 서서히 썩어가고 있던 기이한 지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의 실체는요, 겉보기엔 참 유복해 보였던 대저택의 외관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아버지가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정신과 의사였던 만큼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번듯한 2층 집이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선 내부 환경은요,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거실부터 복도까지 온갖 쓰레기와 낡은 잡동사니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다 못해 산더미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요. 집안에서 제대로 발을 디딜 만한 틈이 단 한 군데도 없을 지경이었죠. 당시 29살이던 딸 타무라 루나가 자신의 물건은 물론이고 집안에 쌓인 온갖 쓰레기까지 그 누구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격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부모의 생존 방식도 기이해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히로코는 그 거대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거실 한 구석에 겨우 몸을 누일 만한 작은 공간만 간신히 확보한 채 매일 밤 위태롭게 잠을 청했고요. 아버지는 아예 집안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의사로 일하면서도 밤이 되면 매일 동네 넷카페를 전전하면서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갔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넷카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PC방과는 좀 달라요. 안에 개인 전용 침대형 부스도 있고 샤워실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일본에서는 아예 고시원처럼 주거를 대신해서 방을 빌려 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한 직후에만 잠시 집에 들러서 아내가 요청한 생필품이나 장을 봐서 슬그머니 건네주는 게 이 집안의 가장인 오사무의 유일하고도 기묘한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이 돋는 건 이 무너진 가정 내부를 단단히 지배하고 있던 뒤틀린 권력 구조였어요. 부모는 30이 다 된 딸을 대할 때 늘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온갖 극존칭에 아주 깍듯한 존댓말을 썼습니다. 반면 딸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대신 드라이버씨, 그러니까 운전기사라고 불렀고요. 어머니를 향해서는 그저 제3자를 대하듯이 그녀라고 불렀죠. 루나의 기이한 지배욕은 훗날 법정에서 공개된 서약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딸 루나는 어머니에게 강제로 서약서를 쓰게 한 뒤 가족들이 매일 보는 거실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걸 붙여두게 했습니다. 그 서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아가씨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나는 노예다. 오더 퍼스트.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가 밤마다 넷카페를 전전하는 동안 거실 한복판에는 이런 노예 서약서가 붙어 있는지, 딸의 명령이 무조건 최우선인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부모는 딸이 폭발할 때마다 그저 숨을 죽이고 그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빌고 또 사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선택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태롭고 기형적인 평화가 간당간당하게 이어지던 2023년 5월 28일이었어요. 딸 루나가 삿포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폐점 이벤트에 참석을 했다가 62살의 피해자 남성을 처음 만나게 되죠.
당시 피해자는 독특하게도 여장을 한 상태로 그 클럽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클럽을 나와서 노래방을 거쳐 근처에 있던 한 호텔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루나가 전혀 원치 않았던 심각한 성적 트러블이 발생하고 말았죠. 호텔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온 루나의 눈빛은 완전히 광기에 서려 있었습니다. 루나는 아버지를 붙잡고 찾아가서 복수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며 무섭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나가 쓰던 개인 수첩에는 아주 지독하고 거친 필체로 이런 섬뜩한 다짐이 새겨졌어요. 스스로 처리하겠다. 딸이 내뱉는 죽이겠다는 말을 부모는 매번 그래왔듯 그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발작으로 치부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의 집착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통제할 수 없는 광기로 변해갔고요. 마침내 2023년 7월 1일 그 잔혹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밤 11시 직전이었어요. 루나는 지난 2달 동안 품어왔던 사리를 단 한순간도 꺾지 않은 채 스스키노의 버나가 클럽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결국 피해자 남성을 다시 찾아내는 데에 성공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스스키노의 한 호텔 인근에서 만나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객실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범행은요, 딸 혼자만의 힘으로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버지 오사무의 너무나도 치밀하고 묵묵한 조력이 깔려 있었죠. 아버지는 딸이 범행에 사용할 도구인 톡과 무려 20자루가 넘는 칼을 직접 구입해서 딸에게 미리 제공해뒀고요. 사건 당일 밤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루나를 호텔 앞까지 태워다 준 뒤에 근처에서 숨죽이고 대기를 하면서 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일종의 운전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루나는 남성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어요. 남성은 결국 심한 출혈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약 3시간이 지난 새벽 2시쯤 호텔 프런트 앞 CCTV 화면에 루나가 홀로 가방을 메고 퇴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어요. 그 시각, 객실 욕실 안에는 머리가 베인 채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남겨진 피해자 남성의 시신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루나는 근처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차에 자연스럽게 올라탔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귀가했죠. 7월 2일 새벽,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그 대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선 루나는요, 거실에 있던 부모를 향해서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고 무덤덤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목을 주워왔다. 길가에 버려진 물건을 주워왔다는 듯이 너무나 가볍게 뱉어낸 이 한마디. 사람의 목을 주워왔다는 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부모는 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실제로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잘린 머리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사체를 마주한 부모였지만 이들의 대처는 기이함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히로코는 이 끔찍한 시신의 머리를 집안에 숨기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인해줬고요. 심지어 루나가 그 머리를 욕실에서 추가로 훼손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남기고 싶으니까 촬영해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은 차마 직접 하기가 두려웠던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오사무에게 루나가 원하고 있으니 대신 촬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의사인 아버지는 딸이 욕실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그 참혹한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묵묵히 녹화했습니다. 이 잔혹하고 기이한 범행이 이어지던 2023년 7월의 사포로는요, 유난히도 무덥고 습한 폭염이 끈적하게 이어지던 중이었어요. 이 기괴한 가족은 그 뜨겁고 눅눅한 한여름 날씨 속에서 잘린 시신의 머리를 2층 욕실에 그대로 방치해뒀는데요. 루나와 아버지가 시신을 손상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카메라와 약 20자루의 칼이 고스란히 놓여있는 그 욕실을 그대로 둔 채
무려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4일 실종 신고를 바탕으로 첩보를 입수한 경찰 체포조가 이 대저택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게 돼요. 그 깔끔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의 문틈 사이로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이질적이고도 강렬한 악취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신이 부패를 하면서 풍기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썩은 냄새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들은 2층 욕실에서 마주한 참혹한 광경과 코를 찌르는 악취 앞에서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엽기적인 범죄가 마침내 세상에 전해지자 일본 전역은 감당하기 힘든 경악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향한 곳은 처음부터 실행범인 딸 루나가 아니었어요. 언론의 카메라는 엉뚱하게도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주 자극적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직후 주간지와 인터넷 방송사들은요, 피해 남성이 사건 당일 여장을 하고 클럽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마치 대단한 특종이라도 잡은 양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그의 은밀한 사생활과 과거 유흥 기록까지 온갖 자극적인 연출을 더해서 연일 끈질기게 파헤쳐댔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인터넷 공간에서는 참혹한 2차 가해성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몹쓸 짓을 하려다가 화를 자초한 거다. 남자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니냐 같은 본질을 완전히 흐리는 무서운 피해자 비난 댓글들이 지배적으로 형성됐죠. 남겨진 유족들에게는 이 차가운 대중의 시선이야말로 또 하나의 거대한 지옥이었을 겁니다. 장남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3번 죽었다 라며 피눈물을 흘린 배경에는 바로 이 언론과 대중의 잔혹한 칼춤이 있었던 거죠. 남겨진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는데도 언론의 카메라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유족의 슬픔을 집어삼킨 잔인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뒤틀린 여론을 단 한 번에 뒤집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저택에 살던 엘리트 정신과 의사 아버지가 딸의 하인 노릇을 하면서 살인 현장을 운전을 해주고 심지어 욕실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까지 직접 찍었다는 충격적인 수사 기록이 하나씩 베일을 벗었기 때문인데요.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가족 전체의 비정상성과 엽기적인 잔혹함을 향해서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괴한 가족의 실체를 두고 일본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2024년 7월 제2회 공판 현장에서 이 잔혹한 진실의 조각들이 법정안을 채우게 됩니다. 검사가 증언대에 서서 아버지 오사무의 조서를 읽어내려갔는데요. 그 조서 낭독은 무려 20분 동안이나 길게 이어졌죠.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2층 욕실에서의 끔찍한 시신 손괴 과정이 너무나도 세밀하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검사 측을 노려보던 어머니 히로코였잖아요. 근데 그 잔인한 묘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20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윽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적 대립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은 아주 매서웠어요. 엄마 히로코는 딸이 시신의 머리를 숨긴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눈 감아주고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시신을 숨기는 걸 도왔다는 죄, 즉 사체 유기 방조죄가 명백하고 남편에게 촬영을 지시해서 시신을 훼손하는 걸 도왔으니 사체 손괴 방조죄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신의 머리가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루나가 이미 집안에 들고 온 이후에야 겨우 알았을 뿐이고 딸의 행동을 눈감아주거나 허락한 적도 없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죠. 게다가 시신을 훼손할 거라는 딸의 계획은 전혀 몰랐으며 남편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시킨 적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변호인은
당시 집안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딸 루나의 그 숨막히는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는 그저 두려움에 얼어붙어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상황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어요. 알면서도 묵인한 행위가 적극적인 범죄 조력인가 아니면 공포에 질린 무력한 방관인가. 양측의 주장이 이토록 팽팽하게 맞서던 중에 이 뒤틀린 지옥의 진짜 실마리를 쥐고 있는 아버지 오사무가 증언대 마이크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죠. 법정의 모든 시선이 오직 그에게만 집중된 가운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요, 방청석을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이미 10년 전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딸에게 루나라는 이름을 부르면 딸이 발작하듯이 화를 내면서 온 집안이 떠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었어. 내 이름은 루나가 아니라 신시아야. 딸의 원래 영혼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 몸에는 신시아라는 전혀 다른 인격이 살고 있다는 기이한 주장이었죠. 그때부터 집안에서 루나라는 평범한 이름은 절대 입에 담아선 안 될 금기어가 됐습니다. 부모는 딸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어야 했고요. 오직 그렇게 무조건 굴복을 해야만 그 기묘한 가정이 파탄나지 않고 간신히 유지됐다고 해요. 이어서 변호인이 그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죠. 딸이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왜 살해한 이유를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냐고요. 법정 안에는 또다시 약 5초에서 10초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 어떤 미동도 없이 고요한 정적 속에서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찔렀지만 그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참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털어놨어요. 신시아에게 타인인 우리 부부가 감히 살해 이유를 물어볼 순 없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명색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던진 이 믿기 힘든 고백에 당시 법정에 있던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정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명성이 자자했던 의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는 딸의 깊은 망상 속에 부모가 함께 빠져버린 채 그 광기에 완벽하게 전염되어 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이성은 완벽하게 마비되어 있었던 거죠. 검사가 이어서 왜 2층 욕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시신 해외손을 말리지 않고 촬영까지 해줬냐고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기력한 목소리로 당시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지 말라고 말려봤자 딸은 어차피 강행했을 것이 뻔하고 괜히 본인이 딸을 다그쳤다가 정신장애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저 이 잔혹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정신과 의사라는 그의 전문적인 직업을 언급하면서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딸의 상태가 그토록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냐는 지적이었죠. 그 질문에 아버지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신음 같은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지금도 고통받는 딸을 더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파멸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믿어준 딸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나 법적인 의무보다 자신을 믿어준 딸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치료를 해야 할 환자이자 보호해야 할 딸의 망상에 부모가 완전히 지배당해버린 왜곡된 부성애가 낳은 참담한 결과였죠. 법원은 이 기이하고 비극적인 가족의 죄명에 대해서 마침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어머니 히로코를 향한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이었죠. 이날도 재판소 주변은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으로 가득했고요. 법정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는데요.
검찰은 앞서 그녀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강력하게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봉을 쥔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어머니 히로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받고 구치소의 문을 나서게 된 것이었죠. 이 파격적인 판결문 속에는 재판부가 밤새 고심하며 들여다봤던 이 가정이 처했던 비참한 현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딸 루나가 보여준 그 기이한 행동과 폭력성,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심리적 가스라이팅에 부모가 완전히 지배당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기형적인 폭압 속에서 이미 이 가정의 기능은 정상적인 조율 능력을 잃고 완벽하게 붕괴한 상태였다고 짚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딸의 광기를 막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극히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명시한 건데요. 그것이 바로 법원이 그녀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였죠. 피고인에게는 마침내 지옥에서 벗어날 구원의 밧줄이 내려진 순간이었지만 반대편에 선 이들의 지옥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은 비록 부모가 처했던 그 공포와 뒤틀린 가정 환경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줬지만 그 결정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유족들의 가슴에 박힌 거대한 대못은 결코 뽑아낼 수 없었죠. 법정을 나서는 유족들의 눈가에는 허탈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참담한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가족 전원의 극형을 원한다며 온몸으로 울부짖었던 그들의 절규는 결코 엄격한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 비극의 완벽한 끝은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의 재판을 시작으로 실행범인 딸 루나와 그 범행 도구를 사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운 아버지의 오사무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열릴 이들의 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각각 분리돼서 더욱 철저하고 세밀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특히 대외적으로 존경받던 정신과 의사였으면서도 치료 대신에 딸의 범죄에 동조하고 방관하는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아버지 오사무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법적인 책임은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밀폐되고 친밀한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이 믿기 힘든 참혹한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깊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맹목적인 사랑이 인간의 이성과 사회의 법을 마비시켜 버렸을 때 그 끝은 따뜻한 모성애나 부성애가 아니라요. 결국 온 가족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멸의 지옥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삿포로의 그 축축하고 차가웠던 여름날, 법정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엇갈린 눈물을 흘리던 그 부부의 모습은 서로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 채 스스로 자초한 씻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지독한 비극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본질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묵직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남길 바랍니다. 딸 루나와 아버지 오사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